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평소에 얼마나 잘 착용하시나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 4명 중 1명이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무려 80%가 그 이유를요, 불편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12배나 감소한다는 거. 항상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벨트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오늘도 계속해서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지난 시간에 나배달 씨와 나일반 씨 사례 살펴보면서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무면으로 누구나 운전하면 안 됩니다. 네. 도로교통법 43조에서 운전자의 의무로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은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을 1년 동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도 무면허나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고, 또한 보상에서도 종합보험 그 대인 1만 되고 대인 2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상해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중대과실사고, 사망사고, 도주사고 이럴 때는 그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해 사고도 이것이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상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도로교통법 4조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불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치료기간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급수라든지 또 나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든지 이 치료기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민 손해사정사께서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면허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신 분들인데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교통사고니만큼 항상 주의하시고 방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인 나택시 씨. 손님을 찾기 위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들이받게 됩니다.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보행 씨는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 이번 사례 횡단보도구역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을 했는데요. 이 사례를 쭉 보니까 나택시 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이번 사건 보시나요? 예, 흔히 자전거가 지금 100만 시대니
천만 시대니 1400만 시대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다든지 산악 자전거 타다가 뭐 얼굴을 심하게 다친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들 그 자전거를 그 주행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보행인도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는 차마 또는 차로 그 분류되고 자동차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행 관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운전합니다. 뭐 인도를 갔다가 차로 갔다가 차도로를 갔다가 횡단보도도 갔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에 뭐 일반 과실로 해서 거의 100% 과실을 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보행인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차에 가깝기 때문에 과실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 내지 2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전용 도로가 아니다 하면은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를 봐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 중에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그 차도로 달릴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됩니다. 우측 가장자리를 하면 도로 끝에서 1.5m 이내 이걸 우측 가장자리라고 하고요. 그 자전거 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그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그리고 자전거끼리의 사고 이렇게 뭐 세 가지로 구분되고 뭐 장소별로 따진다 그러면 뭐 그거는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유형 자전거와 인도의 사고 이렇게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가 났을 때 장소가 인도라면은 이거는 자전거가 거의 과실을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그 도로 보행자 중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을 때 이때도 자전거가 거의 100%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 도로만 이용해야 하지만 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 보통 그 자동차끼리 역주행하면은 뭐 과실이 100대 0로 돼서 역주행한 차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만은 자전거는 그 자동차에 비해서 속도가 대체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한 60% 정도 내지 7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참 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유형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 도로교통법상 차와 차의 사고를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택시 씨와 이 나보행 씨의 과실 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그 20% 정도,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상에서도 모든 부분에 그 과실분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되니까 자전거는 항상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행 중인 자전거는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된다고 하니까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잘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아무래도 신체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접촉사고에도 큰 부상이 발생하니까요, 꼭 보호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텐데요. 선생님, 자전거도 차와 같이 보험이 가입된다고 들었어요. 자전거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자전거로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자동차 같이 자전거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네. 그 사망 도주 뭐 이런 중대가실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중상 3주 이상의 사고가 나더라도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운행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보험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끼워서 들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실비보험에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에서 끼워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운송, 개인이 뭐 물건을 조금 싣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인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되지 않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전문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 자전거 전문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전거 보험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간의 사고,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행자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 나가면 자전거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에 부딪혔을 때도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 도로에 나갔을 때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가 있을 때는 또 차의 과실이 자전거의 과실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네. 뭐 또 헬멧을 쓰지 않았다든지, 뭐 갑자기 방향 전환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항상 헬멧 등 안전장구를 뭐 갖추고, 또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뭐 주행을 해서 도로교통법 준수를 하고, 또 항상 조심해서 뭐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지. 특별하게 어떻게 뭐 뾰족한 수는 없고 본인이 주의하는 것이 제일 안전사고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냐, 예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가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자동차와 충돌하면 100% 과실이냐, 자전거의 100% 과실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자동차에 비해서 자전거는 교통에 있어서 약자에 해당됩니다. 네. 속도가 느리고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한 90% 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사회 보장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차의 과실이 10%만 있어도 자전거 피해자는 아니죠. 가해자가 돼서 과실이 더 많지만은 네. 차의 과실 10%로 피해자를 구제를 해줍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또 휴업 손해나 상실 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상계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도 보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주의해서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자전거 천만 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요, 우측 갓길로 주행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보호구 착용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 운행하셔서 사고 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첫 번째 사례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례 만나보실 텐데요.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나운전 씨. 서행하면서 골목길을 나와 큰 길로 우회전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 나운전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다. 경미한 충돌이었음에도 손목과 팔꿈치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나운전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일단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나중에 연락을 하기로 한다. 몇 시간 뒤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 피해자는 300만 원의 합의금도 요구한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흔히 골목길에서 접할 수 있는 접촉사고인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지만은 전치 3주 진단과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요구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운전 씨가 서행 중이었고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것 같았고 또 나중에 연락하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기보다도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뭐 또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네.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보험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직업이 손해사정사이신 만큼 예. 보험 사기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험 사기 많이 일어나나요? 예, 저도 뭐 과거에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뭐 옛날이어서 뭐 그런지 몰라도 주로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직업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생활하다가 이렇게 돈이 사고가 나서 네. 경제적 손실이 클 것 같으니까 네. 용이하게 하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우를 보면은 첫째 보험을 쭉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놓쳤습니다. 네. 보험 갱신을 놓쳐서 뭐 며칠 지났는데 사고가 나니까 이제 사고 난 걸 숨기고 뭐 다른 차를 대체를 한다. 그러면 A 차가 사고를 냈는데 B 차로 사고 난 것 같이 이렇게 차량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쭉 보험을 들다가 자차 보험을 빼고 들었다가 자차가 심하게 다쳤는데 뭐 차량을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추가로 자차 보험을 들고 다시 보험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있고 네. 또 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안 다친 사람도 같이 다친 것으로 해서 뭐 보상을 받는 경우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요즘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 상대방이 병원에 가면 나도 병원에 간다. 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실제에는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주로 이제 그 전문 직업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 일의 그것은 처벌하기가 또 어렵고 그 어렵다 하는 것은 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의성인지 아닌지 아까 그 이렇게 뛰어들었다 이랬는데 뛰어드는 건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이거 첫 번 한 번에는 그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조직적으로 여러 해 거쳐서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자료를 모아서 그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그 사기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 외에도 요즘 뉴스를 보면 교통사고 보험 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수법도 다양하다는 말일 텐데요. 어떻게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내는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차량 진로 변경입니다. 네. 전체 비율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많은 수법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비싼 그 외제차를 가지고 이 다른 차가 끼어들려고 할 때 속도를 싹 내서 옆을 그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들은 뭐 예를 들어서 렌트카 비용이 하루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람까지 다쳤다 이렇게 해서 대인 보상까지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미 추돌 사기 행각인데요. 뭐 이건 특별하게 뭐 앞에 걱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서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했을 때 이것도 뭐 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수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아까 그 나운전 씨와 같이 이런 경우에 사람이 직접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고의적인 수법으로 사고를 내서 안 그러면 뭐 이미 그 부러진 팔을 가지고 이제 차에 약간 부딪혔는데 부러졌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법규 위반 차량들 피해 그 차주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지 이럴 때 피하지 않고 막 고의적으로 박아버립니다. 물론 그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내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내게 됩니다. 네, 참 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험사기가 엄연히 범법 행위잖아요. 예. 만약에 보험사기 행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형법 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의적으로 금액을 늘린다 하든지 이럴 때 할 때도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실 때 보험 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9월 30일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9월 30일 시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는 뭐 아주 그 보험 사기죄 형량이 아까는 뭐 10년 이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 했는데 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이 아주 이게 강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사기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계약 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본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이것이 이제 보면은 병원에 치료하는 의사가 여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보험회사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하위법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그 횡포가 심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뭐 의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처벌이 강화된 것 같은데요. 이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이 보험 사기에 대응하는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보험 사기 유형이 참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청자분들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먼저 그 진로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 그 피해를 예방하려면은 차선 변경 시에 무리하게 뭐 끼어들게 하지 말고 네. 그 진로 변경 차선을 변경할 때 그 후행차와 거리를 많이 띄어서 진입을 한다든지 또 방향 지시 등을 제대로 켜고 또 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게 하면서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그 충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미 추돌의 경우는 뭐 안전거리를 확실히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그 앞에 차는 또 보더라도 그 앞에 차가 끼어들게 함으로써 그 바로 앞 차가 정지를 함으로써 추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전방 주시를 아주 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추돌 사고 잘 나는 것이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네. 앞차가 갑자기 그 신호 바뀌었다고 막 써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돌 방지하려면 뭐 추돌 방지할 때는 무조건 그 안전거리 확보, 거리만 충분히 띄운다면 뭐 아무리 앞차가 정지를 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노리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법규 위반을 안 하면 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운전 씨 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본인이 그 제대로 잘 살피고 점도 서행을 하고 뛰어들 것 같다면 미리 뭐 정지를 했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그 방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같이 이제 그렇게 뭐 이상하게 뛰어들어서 고의로 부딪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주위에 CCTV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될 것이고 경찰서에도 알려야 될 것이고 이래서 제3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요즘은 그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마디목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신청하셔서 한번 그 본인이 억울한 사항을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마디모가 정확히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 그 나운전 씨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사고가 발생하실 당시에 차량의 움직임은 어떤지, 차량의 파손 정도, 또 흔적, 그 다음에 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해가지고 3D 영상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현해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응용과학 연구기구가 개발했고 2009년도에 그 우리 국내에도 도입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허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등 이런 거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사고 내용에서 규명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교통사고 보험 사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례의 나운전 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면 좋을까요? 예, 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박스나 CCTV를 확보해서 네. 마디모를 신청하시고 또 고의 사고 의심된다면은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력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걸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교통 손해사정사로서 시청자분들께 교통법률을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잘했었으면 한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잘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가 그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좋았을 것을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또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약방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상 사전 예방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먼저 전문가를 찾아서 질문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러고 뭐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그 일을 의뢰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입은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 말씀처럼 사소한 교통법률을 잘 지키다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운전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습관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운전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시고 잘 현명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법률에 관한 알찬 상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